네, 마포스퀘어 2부는요, 각 요일마다 순서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김은교의 인문학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은교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지각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선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은교입니다. 네. 조금만 더 소개를 해주시면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입장에 있다가, 늘 네. 질문하는 입장에 있다가 제가 오늘 말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지금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늘 그 게스트가 오시면은 두 문장 이하로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인문학의 길. 예, 저희가 사실 마포스퀘어 2부 이 시간에는 저희 청취자분들은 워낙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 중요성을 이제 알아서 편성한 시간인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노력들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라는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좀 많이 부족하죠, 이 사회가.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가장 중요한 인문학이라는 것은 한 네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네.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인간을 떠난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결핍이 생기죠. 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런 걸 인문학 학자들이나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로 써주는데, 그걸 외면하게 되면은 욕망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욕망이 가득 찬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이제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주실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2부 목요일 순서 김은교의 인문학의 길에 오셨습니다. 우리 김은교 교수님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교수님 앞으로 이 시간은 어떻게 꾸며주실 예정이신가요? 그게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네. 이번엔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아무 대본이 없이 왔어요. 그죠? 대본이 없이 와서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와 네.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제 책을 통해서 여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책의 종류, 우리가 책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전과 경전, 무엇이 고전이고 무엇이 경전이고 아마 거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1시간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얘기가 된다면 이제 그다음에 인문학이라는 무엇인가. 우리 인문학 그러면은 문사철로 알고 있거든요. 문학과 역사와 철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에 관계된 모든 게 인문학이거든요. 사실 패션이라든지 우리가 옷 입는 거, 건축까지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우리와 연결된 것은 인문학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문학 그러면 어떤 특정인들만 책만 읽는 그것을 인문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노숙인들에게 이제 글쓰기와 책 읽기를 가르쳐요. 근데 이제 가르친다기보다 같이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노숙인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와가지고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갑자기 표정들이 다 어두워져요. 그냥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복사해 온 자료를 나눠주니까 네. 한 분이 그냥 우리 안 읽겠습니다 이래요. 왜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노숙인 중에서는 고학력자들이 많아요. 대학교 문창과 졸업하신 분도 있고요. 삼성이나 LG 노동자로 계시다가 또는 어떤 은행 중국 간부로 계시다가 이제 신용 관계를 잘못했다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거듭돼가지고 이제 노숙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책을 읽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노숙인 쉼터가 지금 서울 주변에 한 23개소 정도 돼요. 물론 다 남자들을 위한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거기 이제 도서실이 있긴 한데
그렇게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도서실이 있어도 그 도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만한 분위기가 안 돼요. 노숙인들 이제 그 쉼터 가면은, 도서실이 있고 그 옆에 그냥 장기 뜨고 TV 보고 뭐 자고 막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분위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과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삶 자체가 텍스트라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텍스트인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그분들한테. 인문학은 우리 삶 자체에 있는데 자꾸 책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배우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창과생들한테 작가 지망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책을 읽기 전에 삶을 먼저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크게 대화를 나누면은 이제 그 인문학을 떠나는 자세, 그다음에 책의 종류, 그리고 고전과 경전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은교 교수님 얘기 듣다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요. 사실 1년에 책을 몇 권 읽는지 그리고 책을 왜 이렇게 안 읽느냐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맹목적으로 책에 매달리는 사회가 아닌가.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책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책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행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먼 거리가 아니라면 산책이라도 좋은데 이제 책이라는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컨텍스트라면은 책의 문자는 이제 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글자로 쓰여진 텍스트가 있고요. 글자로 안 씌어진 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숲길이라든지 그냥 여행을 하는 거. 정다선의 생가를 갔다 온다든지 어떤 뭐 설악산을 갔다 온다든지 그것도 책을 읽으면 마치 큰 배움을 주죠. 갤러리를 갔다 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문자로 기록 안 된 텍스트고요. 근데 문자로 기록된 텍스트를 우리가 종이책이라고 하죠. 네. 근데 특히 그 오래된 마을에 가면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그 아우라 같은 거, 그 오래된 마을에만 있는, 오래된 집에만 있는 정조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은 그 책들, 거기에는 이제 아름다운 그 깊이가 있죠. 마치 오래된 정자, 거기에 이제 표지판을 보면은 그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깊이를 깨닫듯이, 오래된 책들을 읽으면은 우리의 뻔한 일상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어떤 걸리냐면은, 오래된 책이 아니더라도 신선한 걸 봐도 마찬가지죠.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책값이 아니면 영화라든지 10,000원이라면 10,000원을 내고 3시간 동안 그 안에서 놀다 나오면 고를 비워드립니다. 고를 비워드린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일탈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롯데월드 들어갔다 나오면은 거기서 막 재밌게 놀다가 지겨웠던 자기 일상의 책상에 오면 그 일상의 책상이 새롭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일탈이거든요. 나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책상이 달라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깐 3시간을 그렇게 다른 걸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 그렇죠. 새로워진다. 예, 그렇죠. 그 필리그리미지라고 종교적 행위가 그런 거거든요. 그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 어렵게 이렇게 어디 절이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진정한 교회라든지 요즘 이상한 교회가 많은데 예. 어떤 성당이라든지 아주 그것이 아니더라도 정다산 생가처럼 일부러 우리나라 모든 길은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종류도 이렇게 꺾어 있죠. 네. 그 길을 가면서 생각하라고 그런 거죠. 특히 정다산 생가 같은 경우는 다산이 일부러 소나무와 여러 깊이 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소나무를 통해서 또 대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하게 만든 거죠. 사람 산다는 것이. 그래서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공릉이라든지 묘를 보면은. 근데 이제 왕릉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 왕릉도 이렇게 쭉 이렇게 휘어진 길이라든지 일부러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게 우리나라 길의 특징인가요? 예. 우리나라 길에 그 각국의 길에 대한 연구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그런데 이제 독서행위라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길이 카프카처럼 아주 어렵고 복잡한 길은 우리 사회가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초자가 이만치 복잡하고 무겁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 자체를 막 붙여 쓴다든지 그런 길은 아주 미로겠죠. 골목이 많고. 그런데 이제
아주 시끄러운 길을, 막 이런 길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적 소설이겠고, 그리고 이제 조용하고 고즈넉한 이런 길들은 또 아주 깊이가 있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여기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만남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 빙의가 된다는 얘기도 가끔 해요. 빙의. 빙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그 등장인물의 빙의. 그러니까 무당이 굿할 때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사람 예. 대신 쓰잖아요. 네. 그 정도가 돼야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작가는요. 그 정도를 막 만들려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전쟁 소설 같은 거 썼을 때는요, 지금 뭐 소설 안 쓰지만 습작할 때 그 빙의가 되기 위해서 뭐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막 그런 음악을 틀어놔요. 딴 따다다단 딴 따다다단 막 하면서 그리고 막 그 군복도 입고 스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등장인물들의 그 거기에 심취하려고 분위기를 만들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건 이제 글을 쓸 때의 자세가 빙의적 자세라고 한다면 책을 읽는 자세는 만남인 것 같아요. 만남. 예. 우리가 거실에서 만나는 것은 살아있는 손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서재는 살아있는 영혼들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막 빨리 읽고 이게 자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을 만났는가, 브레이트를 만났는가, 니체를 정말 만났는가, 꿈에 그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제가 푸코를 한참 읽는데 네. 어느 날 연구실에 있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푸코가 옆에 있는 거예요. 미셸 푸코를 만나셨군요. 미셸 푸코가 옆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없잖아요. 머리카락이. 네. 쭉 보는데 이 사람이 제가 불란서 말을 못하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와, 미셸 푸코가 한국말을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여기 숙명여대 주변에 갈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국말로 하는데 불란서 말로 번역이 돼서 들려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요 고개를 넘어가면 한겨레 신문사가 있고 한겨레 신문 앞에는 공주 칼국수라고 맛있는 데가 있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보지요.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막 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탁 깨어나 보니까 그냥 연구실에서 졸고 있는데 네. 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걸어갔다 오는데 푸코랑 막 성의 역사 뭐 광기의 뭐 역사 뭐 감시와 처벌 이런 얘기를 막 나누면서 갔다 온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내가 푸코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책을 만난다는 것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만남이죠. 그 저자의 세계와 푹 만나고 그들의 고통과 그걸 하려면 그걸 어떻게 빨리 읽고 저는 뭐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뭐 한 권 읽고 어떻게 해요. 뭐 니체 같은 경우는 한 1년 읽어야 되고 프로이트도 한 1년 반 정도 걸려요. 꿈의 해석 그것만 해도 한 8개월 걸리거든요. 하이데거는 뭐 말도 안 되고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은 2년 걸려요. 그거를 한 줄 한 줄 독일어랑 대조하면서 누가 좀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자본론도 어떻게 뭐 한 달 만에 떼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자기의 저는 길벗, 말벗, 영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는데요. 길벗, 말벗, 영벗. 예. 길벗 아니면 글벗. 글벗. 정말 진정한 친구가 그렇게 막 수탁이 많을 필요가 없이 정말 나에게 내 인생에 내가 영혼과 영육이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나한테 문병을 와줄 살아있는 정신이 필요한 거죠. 꼭 육신적으로 보이는 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친구로 만드는 거죠. 네. 길벗과 글벗과 영벗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을 자기 친구로 모시려면은 진짜 뭐 친구도 뭐 한두 번 만나서 되겠어요? 지하철에서 뭐 3일 만에 읽었다고 내가 뭐 프로이트를 이해하겠어요? 고교 동창하면 적어도 1년, 3년 이렇게 쭉 같은 반에 있거나 그래야지 추억이 쌓이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고전을 접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혼과 여행하는 것이고 또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쓸 때는 내가 이제 빙의가 돼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써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완전히 이해했다 이런 단계가 되는 거지 뭐 책을 뭐 몇 권 사가지고 읽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교수님 스트레스가 좀 극에 달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좀 떠나서요 혼자 도서관에 가서 좀 이렇게 파묻히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서고 안에 있으면은 그 엄마 자궁에 있는 편안함을 만약에 비유한다면 저는 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모성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프로이트가 모성회귀 본능이라고 프로이트가 이제 60세 후반에 그런 심리를 발견해낸 거죠. 그 전에 이제 40대 50대에는 이제 그 리비도라고 그랬죠. 리비도. 어릴 때 리비도 뭐 유아 성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 그 용어 때문에 막 카톨릭에서 금서가 되고 프로이트가 막 여기저기 쫓겨나고 막 학교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그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리비도라는 게. 그게 생의 기쁨, 뭐 본래적 기쁨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이 있다가 따뜻한 정원이나 봄이 돼서 벚꽃이나 아주 예쁜 꽃을 보면 야, 예쁘다. 그게 리비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예, 아름다움. 그냥 느끼는 거. 그게 리비도거든요. 근데 뭐 그걸 이제 일본어 번역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쾌감이라는 단어도 그게 아니라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근데 이제 후기에 나온 게 그 모성회귀 본능이 흔히 영어로 타나토스라는 것이죠. 타나토스. 죽은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편안함.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가면 꼭 구석에 앉는 걸 좋아한다든지. 예, 그런 심리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거죠. 조용하고 어둡고 나이가 들어도 그 영원한 우리들의 이제 기쁨이 생산되는 장소인데요. 독서의 고수들은 꼭 서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서재를. 그냥 공원 벤치에서도 엄마 뱃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안에서 엄마 뱃속을 만드는 거죠. 어디 앉거나 그냥 책을 펴들면 그 엄마 뱃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지하철에 있으면 집중력이 쫙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뭐 상계역부터 뭐 남영역까지 간다고 한다면 서울역까지 간다면 37분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출판사에서 그렇게 기획을 하는데 원고지 한 50매 정도로 잘라서 이렇게 하죠. 근데 빨리 읽으면은 저는 이제 논문 한 편을 읽어요. 그 37분 정도 되면은 제 전공의 논문을 거기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다 읽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간 막 옆에서 아주머니가 뭐 와카노 뭐 인연들이 결혼하더니 뭐 연락도 안 해 뭐 이런 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신기해요. 집중해가지고 그 자기가 목표로 했던 역에 도착하기까지 책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때가 진정한 살아있는 정신과 여행하는 순간이고 만남의 순간이고 정말 빙의가 돼서 만나는 순간이고 또 어머니의 자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자궁은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락강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무한이라고. 거기에 판타지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모든 판타지는 어떤 그 신비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부터 출발을 해요. 해리포터는 어떻게 되나? 그 역에서 뭐 이렇게. 예. 뭐죠? 이렇게 뭐, 역에서 이렇게 푹 벽을 치고 들어가면은 마술학교로 들어가요. 그죠? 생과 치이로는 이렇게 터널이 있어가지고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터널로 들어가니까 아빠 엄마가 막 돼지가 돼가지고 꽉꽉꽉꽉 하면서 막 만두를 먹고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는 또 어디 들어가죠? 옷장에 들어가죠. 예,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그걸 잘 만드는 사람이 시인 백석이에요. 그래서 시인 백석의 시의 환상성이 있는 이유가 윤동주도 그렇고요. 윤동주의 그 첫 시가 초한대라는 시인데요. 네. 17살 때 쓴 시인데 그 시도 보면 첫 시가 지상에 남아있는 첫 시가 그냥 초가 방 안에서 있다. 근데 갑자기 초 냄새가 이상하다 하면서 환상이 확 들어가요. 해리포터처럼. 나니아 연대기처럼. 그 초를 보는 순간 염소의 뼈가 생각이 나고 하얀 뼈가 생각나고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거든요. 네. 예수처럼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연에 와서 초의 향내가 갑자기 희생의 향내와 전혀 다른 향내로 느껴지게끔 일탈이 경험되는 거죠. 마치 롯데월드에 갔다 오듯이 거룩한 어떤 성전이라든지 갔다 오듯이 그런 일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일탈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문학들이 또 책들이 고전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행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우리 그렇게 일탈하고 돌아오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롭게 보여지면서 새로운 목표의식과 새로운 걸음걸이를 걷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방금 윤동주 선생님의 초한대라는 시를 찾아봤어요. 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리고도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간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그렇죠. 와. 이게 판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윤동주는요. 고나에 벌써 거짓말을 할 줄 알았고 이 문학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허구를 통해서 진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벌써 아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동주 강연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네. 윤동주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해요. 셀 수 없이 하는데 윤동주를 우습게 봐요. 이제 저의 스승인 오우무라 마스오 교수님은 한국 문학에서 세계 문학에 내놓을 만한 괴테 수준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의 작가는 윤동주와 소설가 김학철 두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네. 근데 저도 윤동주 우습게 봤어요. 그냥 청소년 문학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보면 그 시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 그 정도에 네. 쓴 건데 그 시가 그냥 방 안에 촛불 켜져 있는 것이 그 시를 읽다가 광명의 재단이 느껴지고 염소의 갈비뼈가 느껴지고 거기 있다 갑자기 꿩 한 마리가 도망가듯이 확 이제 나오거든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소녀들이 옷장을 나오듯이. 네. 근데 자기가 초를 맞는 그 현장이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제 어떤 위대한 재물의 희생의 연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 초가. 그 짧은 시에 일탈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 윤동주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은 도입부에서는 평범한 그 촛불 하나가 쑥 환상으로 들어갔다가 쑥 나오면서 그 크리스마스 전날에 어떤 위대한 재물 염소의 갈비뼈로 죽어간 어떤 역사적이어서 히스토리컬 지저스죠. 그런 면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적 기법을 고나에 벌써 쓸 줄 알았던 것이죠. 사실은요, 만약에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윤동주 선생님의 초한대라는 시를 봤다면요, 약간은 그냥 초의 어떤 희생정신인가? 이런 건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시를 보니까요, 굉장히 달리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윤동주는 지금 사실은 윤동주 연구가 네.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본이 2000년에 윤동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48년 그저 정음새에서 나왔던 시집들이 많이 틀려요. 아. 그러니까 윤동주가 남긴 그 유고를 갖다가 이제 정병욱 그 후배죠. 서울대 국문과 교수였던 이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지 정음사에서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정음사 편집부와 정병욱 씨가 막 교류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서시가 서시라는 글자가 아니라 서시의 원래 서시는 자화상이 서시예요. 근데 그 서시에는요 그냥 메모예요. 앞에 제목이 없어요. 아. 원고를 보면 원래 원고를 보면은 그걸 이제 그 첫 시집을 만들면서 서시라고 써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서시로 기억을 하시는 서시가 돼버린 거예요. 윤동주한테는 그 시집 전체를 포함하는 그 메모였죠. 그냥 메모. 예,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그 단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정말 너무도 지금이라도 다행일지 모르지만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이라고 민음새에서 나왔거든요. 사진판. 네. 사진판 윤동주 자필 시고 전집. 원래 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는 윤동주 원고를 사진판으로 낸 거예요. 그대로 찍어서. 그 대주 보니까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동주 연구는 고작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 전에 연구 논문들은 틀린 게 많습니다.
직접 그 자필 원고를 사진으로 만든 책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으면은 네네, 훨씬 더 책방에 있습니다. 도서실에도 있고요. 좀 책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만 저는 그 사실 긴 책이요. 호흡이 긴 문장들의 책을 통해서는 여행을 하고 새로운 만남을 하고 빙의가 되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함축적이고 짧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 짧은 글에 네. 나를 빙의하고 뭔가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가질 수 있네요. 그래요. 그럼 이제 책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 그 문화 아나운서는 책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의 종류를 나누라고 한다면? 책의 종류요? 네. 왜 그냥 서점에 갔을 때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말고요? 네. 그런 그 카테고라이즈 이렇게 범주화시킨 거 말고 네. 가치로 볼 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정말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그렇죠. 예. 네. 저한테 책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때에 내 손이 가 닿는 책은 그 당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책이고. 그 좋은 표현이네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저한테 와닿지 않는 책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변화했을 때 다시 와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가치 있는 책은 지금 제 손이 가 닿는 책이요. 예, 제 시선이 머무는 책이요. 네네네. 네. 왜냐하면 교수님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고민이 많았는데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도 풀 수 없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서관으로 달려갔는데 희한한 게 귀신같이요. 서고를 이렇게 쭉 따라 걷다가 유독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온 책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책 서너 권을 딱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읽기 시작하면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고민에 답을 책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한 뒤로는 그 매력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책을 만나야 되거든요. 네. 바로 중요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네, 이 프로를. 네? 아니요. 제가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나운서님이 워낙 다 아시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한다는 건요. 제가 이제 책 읽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회가 되면 1시간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절대로 남의 고전이 나의 고전이 아니에요. 아, 학교 다닐 때요. 고전 100선, 꼭 읽어야 할 책 200선, 뭐 이런 거요. 거기에 얼마나 만들어진 고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국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고전이라든지 어떤 의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고전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삼국지와 서유기와 삼국지와 서유기가 있고 또 수호전 있잖아요. 네. 삼국지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읽죠, 읽기는.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읽을까요, 삼국지를? 중국 사람들이요. 번역서 중에서. 번역서 중에서? 중국 빼놓고, 나라 중에서. 동양이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그 청소년 권장 도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동일 교수가 연구를 통해서 밝힌 사실이에요. 번역사를 통해서. 동아시아 번역사를 통해서 일본과 베트남, 오키나와 뭐 대만 이런 나라들의 번역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삼국지 번역이 제일 많은 거예요. 삼국지가 이제 또 소개된 것이 조선 초기였고 조선 그 전이었는데 이제 이성계가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삼국지를 막 읽히게 되죠. 네. 그게 우리나라 고전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국지에 보면 영웅들의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뭐 3,000명, 2,000명 죽는 건 막 그냥 술 먹다가 얘기해요. 이번에 전쟁 나가서 몇 명 죽었냐. 한 2만 명 죽었습니다. 중요한 명장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영웅의 시대가 아직까지도 오는 거예요. 쌍용에서 몇 명이 죽던 상관이 없다고요. 밀양에서 몇 명이 죽던. 삼국지의 사고관이 아직도 서울대 1번이 삼국지예요. 고전 총소가. 그런 사고관이 지금 잡혀있는 한 위험하죠. 사실은 저희가 인식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12년을 살다가 왔는데 일본은 삼국지를 그만치 읽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은 수호전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방금년도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사무라이들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비슷하게 막 칼싸움하고 막 이렇게. 근데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있는 건 뭘까요? 삼국지일까요? 수호전일까요? 베트남에서는 서유기입니다. 서유기. 예. 그러니까 인도 쪽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삼국지, 수호전, 서유기가 다 중국 고전인데 네네. 저희가 베트남 얘기를 하는 게 베트남도 1000년 가까이 중국의 지배를 받은 나라죠. 그렇죠. 예. 뭐 이게 전세기가 중세 시대는 이렇게 언어권으로 지배 국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었으니까 이 동양은 이제 중국의 시대였으니까 한 나라가 중심으로 돼서 그 언어와 그 종교와 이런 게 다 이제 유교와 이런 것이 전 세계로 그 시대에 강요가 됐었죠. 그걸 네. 안 하면은 문체 반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은 오키나와까지도 그 중국이 정해진 문자대로 써야 돼요. 신화 네. 편지나 이런 걸 그걸 안 하면 반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숭이를 정말 신으로 믿는 경우가 지금도 있고요. 원숭이. 그리고 이제 라마야나라고 해서 인도의 큰 서사시가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만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독자가 많은 게 라마야나라고 인도 서사시가 있어요. 네. 그 여러분들이 그 동양 여행 가면 막 원숭이 막 이렇게 인형 가지고 고개 고얘기해요. 네. 거의 뭐 타일랜드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양에 너무 문학이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편향돼 가지고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만이 그 서사시로 하는데 그 가령 이제 서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숭이를 이제 그 인도의 서사시도 그렇고 서유기도 그렇고 베트남 지역이나 그 지역은 원숭이를 이제 친밀하게 원숭이가 또 많으니까 네.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장법사. 실제 그런 인물들이 꽤 많아요, 베트남은. 인도가 가까우니까 실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서유기가 굉장히 치밀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고전은 서유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 고전이라고 고전을 읽었다고 전혀 그거 뭐 부끄러워하거나 느낄 필요가 없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노숙인 문학도 얘기했고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건요 고전을 읽히는 게 아니에요. 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인문학 고전이라는 수업을 가르쳐요 저희 학교에서. 네. 고전을 읽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고전을 찾는가 그걸 가르치는 게 제 수업이에요. 나만의 고전. 그걸 찾는 게 인생이 그걸 못 만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 교수님이 학생들은요 처음에 네. 그 수업을 선택할 때요. 네네. 이거 뭔가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거 읽어봤니 했을 때 어디선가 나 읽어봤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정해준 고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신청한 학생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깨는데 한 4시간 정도 필요해요. 2주 정도 걸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치의 구조, 열등감의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는 반야심경 하나 가지고 평생 사는 분이 있고 어떤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성경 하나 가지고 평생을 그 가족들을 정말 그 후손들이 막 150명에 이르기까지 그걸 그 정신으로 이끌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분들한테는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만나는 걸 가르쳐 줘야지 삼국지 안 읽었다고 수호지 안 읽었다고 뭐 예를 들면 T.S. 엘리어트가 그 에세이에서 T.S. 엘리어트가 권장하는 고전들이 있어요. 네. 저 대부분 못 읽은 고전이에요. 니체가 즐거운 네. 학문이란 책에서 네. 그 당시에 4명의 최고의 고전을 니체가 소개했거든요. 네. 근데요, 지금 그 4명을요, 지금 제가 얘기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 4명의 필자가 지금 한국에 번역된 사람이 없어요. 그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 아포리즘 모음집에 나오면은 니체가 이 사람들은 시를 알고 있고 가장 정확한 문체로 최고의 산문의 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작가 4명을 들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겠어요. 번역된 사람이 없어요. 뭐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머슨하고 다른 사람이고 거기 그거 안 읽었다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죠. T.S. 엘리어트가 권장하는 고전은요. 그 사람이 이제 개신교 장로로서 그다음에 영미권으로서 아프리카 고전이나 몽고 고전은 안 나와요. 독일 고전도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권하는 거 영미권의 고전들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보는 기독교적 잣대에서 그 안에 안 들어가면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건 그 사람의 고전인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제목을
T.S. 엘리어트가 사랑했던 고전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죠. 그렇죠. 가 사랑했던 고전. 제가 이제 낼 책을 계획하고 있는 책도 제목이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고전이에요. 이제 뭐 원제는 뭐가 따로 붙겠지만 부제는 내가 사랑하는 고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듣거나 제 수업을 듣거나 제 강연을 들은 분들이 어떤 고전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고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고전과 벗하면서 여행하고 만나고 빙의가 되고 서로 그러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니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썼어요. 그 즐거운 학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아기를 이렇게 하나 이제 누가 들고 왔나 봐요. 네. 근데 이 아기를 이제 세상이 힘드니까 죽여버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니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말이 니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문장 안에서 아이를 키워라, 냈더라. 그래서 지금 죽는 것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체험케 해라. 이렇게 나와요. 왜 그게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들릴까요? 제목을 알았네요. 그 아포리즘 제목이 잔혹성이에요. 삶의 잔혹성. 그 정확히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맞추시네. 네. 아니 제가 그거는 잔혹한 성스러움인가 그래요. 네. 그 아포리즘 지금 정확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듣는 순간 와 진짜 잔혹하다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살아가야지 사람들이 멋있는 거죠. 그건 이제 락강은 주이상스라고 했는데 네. 늪을 기어가는 기쁨이라고 그래요. 늪을 기어가는 기쁨. 그러니까 정말 고수들은 주이상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에베레스트 이런 거 막 팔뚝이 동상으로 잘려나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그 기쁨으로. 예수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냥 운터게헨 아래로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본인이 태어났을 때 마국간 옆에는 노숙자들이었거든요. 양 키우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던 목동들이었어요. 노숙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목격을 한다고요. 그들과 함께해서 제일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하고 동행하면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정치범으로. 네.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일단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인물이 깨어나서 하는 말들이 제자들한테 갈릴리 돌아가자. 그게 첫 마디예요. 부활한 예수가. 그리고 본인도 갈릴리로 가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네. 왜 대부분의 범인들, 그냥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죽을 줄 알면 안 가죠.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 더 편해지려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려움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그러니까 가벼운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니체는 딱 구분하거든요. 가벼운 허무주의는 그게 아니다. 불교도 비판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짜라투스트르가 그런 인물이에요. 극단적인 허무주의를 가지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거죠. 웃으면서 개콘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TV 방송 보는 게 개콘밖에 없어요. 느낌 아니까.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봐요. 저는 네. 개콘만 봐요. 근데 거기 정말 니체적인 그리스인들이 비극의 탄생이 그거거든요. 니체가 28살 때 쓴 책. 너무너무 비극이 많고 전쟁이 많고 많이 죽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디오니소스 제전을 하면서 술을 먹고 웃으면서 이겨나간 거. 그 핵심은 뭐냐면 명랑성이란 미학이에요. 그 전에는 뭐 칸트나 이런 사람들은 막 숭고미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니체는 명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학 중에서 명랑성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게 평생을 가요. 니체. 저서에서. 그러니까 한 46살 정도까지 쓰다가 그 다음에 한 11년 정도 정신병으로 앓다가 50대 중반에 죽는데 니체의 미학 중에서 중요한 것이 명랑성이죠. 명랑성. 예, 완득이라든지, 김혜란 소설의 두근두근 내 인생. 꼬마애가 배 안에 있는데, 두근두근 엄마가 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임신한 고등학교 애가. 엄마가 고등학생인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엄마가 남자친구, 자기 아빠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인 그걸 해가지고 아기를 뵀는데 그 아기가 느끼는 거예요. 두근두근. 엄마가 두근두근 하는 게. 그 판타지인데. 네. 그래서, 그런
그 명랑성.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런 것들이 고전으로 만든다고 미학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전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고전이란 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전을 만나야 된다. 나의 고전.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안 그래도 우리 별사나이님이 이렇게 써주셨네요.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책 하나. 나의 책이 중요하군요. 나의 책을 찾아봐야겠네요. 하고 써주셨고 우리 희생님께서 라마야나 그리고 즐거운 학문 뭐 책 표지 다 올려주셨어요. 뭐 이거 제가 말하면 그냥 올리네요. 예, 실시간으로 바로 올라오고요. 우리가 뭐 대본 없이 그냥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굴렁쇠님이 바로 지금도 다수의 죽음보다 영웅의 삶이 중시된 사회였던 거여서 서글퍼라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네. 그 얘기를 우리 그냥 이렇게 막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이거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TV 같은 경우는 대본이 딱 짜여져 있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하는 제가 있는 학교 그래서 고마워요. 고전이 틀려요. 역사란 무엇인가 변호인에서 나왔던 E.H. 카의 그 금서가 숙명여대 1학년 학생들은 입학하면 그냥 읽어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라요. 그 역사는 무엇인가는 대학교 입학하면 선배들이 제일 먼저 던져주는 그렇죠. 책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목민심서도 중요한 거죠. 정약용. 정약용 선생님 목민심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대생들이 삼국지보다 목민심서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 국제화 시대에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 멋있죠. 그 한 200명 정도가 그 청나라 왕을 만나러 막 그 만주 땅을 넘고 막 뭘 쓰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달밤에. 그러면 술을 탁 부어가지고 술을 갈아가지고 탁 메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왕이 없는겨. 보니까 왕이 열하이가 있는가. 우리는 말하면 뭐 어디로 갈까? 청풍이라고 그럴까? 뭐 시원한 데로 비지.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많이 고생해서 갔는데 또 사람을 두고 가서 보니까 아유 이런 왕이란 사람이 우통을 벗고 있고 막 못생겼고 그 청나라 왕이 눈이 무슨 돼지 같고 콧구멍은 크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리얼하게. 네, 그걸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책으로 발간하려고 그러니까 정조가 봤으니까 이거 큰일 났죠. 금서로 100년 동안 금서가 됐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오바마를 누가 이렇게 학자들이 만나러 왔는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그렇게 써봐요. 오바마는 뭐 냄새가 나고 뭐 더럽고 막 이렇게 썼다고. 이거 국제적인 문제가 나지 않겠습니까? 외교적인 문제를 비화될 수 있겠군요. 정말 대단한 서사시예요. 저는 그 열하일기가 그 당시에 영어로 번역됐다면 지금도 그렇고 일본어로는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나라 사람을 만나요. 그 당시 청나라라는 신생국이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가면서 막 서양 사람도 만나고 막 그 아라비아 나이트에서 나올 만한 중동 사람들도 만나고 그 생일날을 그 이제 축하로 청조 왕을 축하로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나러 오는데 그러니까 그 목민심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어떤 그 관리가 되었거나 그 봉사할 마음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고전책이라고 할 수 있고. 관리의 덕목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사실은 저는 그 관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 열하일기는 이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21세기, 22세기 유형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줄 책이죠. 닫혀진 민족주의가 아니라 어떤 그 문체가 완전히 파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문체가 중국에서 정해준 어떤 문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정조 임금도 굉장히 개혁적인 임금이었는데 그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정조가 또 이렇게 말하면 방송 용어는 아닌데 굉장히 쫀쫀했어요. 겉으로는 막 수원성도 만들고 그 성균관대학교 안대희 교수가 그 정조의 편지 뭐 이런 거 발굴해가지고 번역했는데 막 자기한테 섭섭한 사람 다 메모해놓고 메모공주 이상이에요. 얼마나 메모를 메모공주 이상이에요.
그냥 해놓고 막 그 섭섭하면 나중에 다,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잡혀갔죠. 그다음 이제 문체반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옥이라고, 박지원의 그 제자. 네. 또, 정해진 문체대로 안 썼다가.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학술진흥재단, 지금 한국, 연구재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논문 정해진 대로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예, 교수 제임명이 안 되죠. 예. 그 등재지에 논문이 실려야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쓰지 않으면은 이제 교수 제임명이 안 되거든요. 뭐 1년에 몇 편씩 발표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들레즈나 푸코 이런 사람은 한국에서 절대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들레즈 푸코. 예. 절대로 들레즈 박사학위 논문은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그 여행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정신을 만나야 되고 책에는 나만의 고전 네. 이것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늘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책을 통해서만 여행을 하고 만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방송을 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접신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오롯이 지금 스튜디오 안에 교수님하고 저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김은교의 인문학의 길 속에 저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지금 너무너무 신나게 교수님이 안내해주는 자 이쪽에 보시면요. 요런 모습이 있고요. 자 옆을 보시죠.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저도 교수님을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잠깐이나마 책이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그런 여행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장을 하나 읽어드려야지 시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남은 시간에 맞는 문장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경식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한국의 제일 한국인 수필가죠. 네. 한문가고. 도쿄 케이자이 다이가쿠, 도쿄 경제대학교 교수님이세요. 제가 일본에 가서도 만나고 또 오시면 제가 또 같이 이제 어디 찾아가기도 하고 이분 강연에 있으면 또 저희 학교에 2번 오셔서 강연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네. 서경식 선생님 책을 보면 독서에 대한 자세가 나와요. 근데 1970년대 말에 한국의 감옥에 있던 그 삼형제 중에 그 셋째 형 서준식의 동생이 서경식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 독서론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독서란 도락,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출전은 서경식 선생님이 쓰신 소년의 눈물, 돌베개 출판사 2004년에 나온 책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삶의 소중함을 인식하면서 엄숙한 자세로 반드시 읽어야 할 책들을 정륜으로 마주치는 독서. 타협 없는 자기 연찬으로서의 독서.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정신적 투쟁으로서의 독서. 그 같은 절실함이 내게는 결여돼 있었다. 예. 이걸 보면 두 형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패배감과 열패감으로 매년 그림을 보러 유럽의 여기저기 박물관과 미술관을 떠돌아다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이 형이 보내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정신적인 투쟁으로서의 독서를 나도 해야지.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네, 서경식 교수님의 글을 읽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독서란 것이, 그러니까 전 이제 콜라를 마시는 거 좋아해요. 숨어서 몰래 콜라를 마시는데. 저도 사실 콜라 되게 좋아하거든요. 못 마시게 하거든요, 저희 집에서는요. 막 제 눈앞에서 버려요. 콜라를. 그래,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근데 이제 가끔 같이 마시기도 하는데, 근데 독서가 콜라일 때도 있고요. 마약일 때도 있고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막 이렇게.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는 콜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마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인 경우도 있어요. 막 무라카미 하루키 책 읽고 제 수업을 듣던 일본 학생들은 우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치유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일본적인 컨텍스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한 책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한테는 콜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독약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보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 책을 읽는 자세는 그중에 하나는 인류사에 공헌할 수 있는 정신적 투쟁으로서의 독서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콜라만 마시고 보약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다짐하는 순간들 그리고 같이 나에게 그 길벗이 돼준 니체, 푸코 이런 분들이 길벗이 되면서 나한테 또 동지가 되는 이 역사 속에서 같이 삶을 개척하는 그러한 체험들 그것이 또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는 살짝 잊고 있었던 제 추억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중학생이 돼서 용돈이라는 걸 처음 받았는데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책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린 학생의 용돈으로 살 수 있는 책은 문고판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책을 이제 사야지 여러 권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돈만 받으면은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서 그 문고판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오니까 어머니가 여학생인데 딴 데는 돈을 안 쓰고 자꾸 책만 사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거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되게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서 보니까 그때 14살 때 읽기 시작했던 그 책들이 신기하죠. 잊은 줄 알았는데 문득 그 한 문장이 툭툭 튀어나와서 저를 토닥토닥 앞으로 가라고 밀어주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 그 결론입니다. 오늘 방송의 결론인데 30초 남았네요. 책을 읽으면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이 나를 읽고 나를 이끌어줘요. 네. 그 책이 그 체험을 하신 거죠. 예. 다음 주에 그 얘기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은교 교수님과 매주 목요일 이렇게 재미있는 책 이야기.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요, 읽어야 되고 아주 머리 아픈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로서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라는 거.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대본 없는 게 좋네요. 어떻게 함께 여행하는 저는 마음에 드시나요? 고맙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굉장히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우리 손잡고 멋진 여행 한번 해봐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포스퀘어 2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